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안세영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협회 측은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오늘 해명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와 안세영 선수를 둘러싼 여러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뉴스톱10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가 경기가 끝난 직후에 여러 비판을 내놨었죠. 그 발언 먼저 들으면서 시작을 할 텐데 새로 나온 얘기는 협회가 어떤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시를 어기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 조항이 파리올림픽 5개월 전에 협회 규정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자, 여러 논란이 생기니까 중국에서 귀화하세요,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먼저 안세영 선수와 또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방임이 무슨 의미인가요?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협회와 그 선수 중에 좀 갈등 여지가 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예, 안지영 기자. 저 마지막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세영 선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봤을 때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협회 측에서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네. 어제 한 보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 2월 이 협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가 된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지도자 협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는 자격정지 6개월 미만에 처해지고 2회 이상이면은 자격정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3회 이상 위반하면은 자격정지 1년, 그리고 품행 성격 및 단체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최대 2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불과 올림픽 5개월 전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건데 예. 결과적으로 볼 때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설 규정이 생긴다면 누가 가장 압박을 받을까요? 당연히 선수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몇 가지 또 이게 독소 조항으로 느껴지는 게 정당한 지시에 불응. 이 정당한 지시에서 정당의 기준이 명확히 없다는 겁니다. 또 품행 성격 등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는 그 기준 역시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협회 차원에서 그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부적당하다고 느껴라고 하면은 명확한 규정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보도 직후에 협회에서는 이게 절대로 누군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 세칙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만든 것뿐이지 절대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억측성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이 세칙을 불과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신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다시 앞서 안세영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있었습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지고서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주체가 안세영 선수고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안세영 선수는 나는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이 올림픽 후에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협회장은 갈등은 있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모두 하나하나가 다 갈등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요즘에 이제 안세영 선수는 최근에 어쨌든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폐회식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의 이제 확전은 없을 걸로 봤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갈등은 이미 그동안 계속 골마왔던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오늘 바로 이제 해명을 한 것이 체육회의 공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자체 징계를 만들려고 너무 대한체육협회 징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배드민턴 협회도 대한체육회 산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정말 어떤 내규에 따라서 선수를 징계할 사안이 있으면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내규만으로 징계를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체육회와 관련한 그런 부분이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인 어떤 대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굳이 이런 징계 수위를 사실상 높이는 그런 손질을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돌이켜봤을 때는 사실상 안세영 선수를 정조준한 거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배드민턴 국가대표 코치를 여기만 익명의 그 인터뷰를 한 분도 이거는 사실상 한 선수를 특정해서 겨냥한 것 같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몫이 협회의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기준도 바꿨습니다. 같은 시기에. 일단 단식이 아닌 복식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자, 안지영 기자. 자, 현행은 평가 경기 결과의 90%, 그다음에 평가 위원 점수 10%. 요게 개정안에는 경기 결과는 70%고 위원 점수가 30%.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의 입김이 조금 더 세졌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이 경기를 놓고 볼 때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기록이 얼마나 정확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승패가 있는 나누는 경기에서 배드민턴 당연히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싸웠냐, 얼마나 좋은 승률을 거뒀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일 텐데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 결과는 그야말로 정량화할 수 있는 정량 평가입니다. 예. 그런데 평가 위원 점수는 30%로 늘렸죠. 이거는 정성 평가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할지를 명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볼 땐 요즘은 공정이 가장 중시되는데 역행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이 평가위원회 또 이제 특정 학교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더 많이 들어가서 특정인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했을 때 과연 그 정성 평가를 어떠한 기준을 두고 반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물론 복식에만 적용을 한다. 그러면서 너무 운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식은 랜덤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역시 각각 복식의 조를 이뤄서 경기를 많이 해보고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승률을 거둔 이들에게 이거를 더 많이 부여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네, 굳이 단식이 아니라 복식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그 원론적인 시작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복식도 만약에 파트너 랜덤으로 정해진다면 세계 랭킹 2위와 5위가 짝꿍을 지었을 때, 1위와 10위가 짝꿍을 지었을 때 그걸 계량화해서 정량화한다면 굳이 어떤 심판진이나 평가위원들의 입김이 많이 좌우되는 것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림픽을 5개월 앞두고 이런 기준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직전에 부상을 당했었죠. 협회 관리가 좀 부실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었는데 들어보시죠.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는 많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올림픽 끝나고 이제 모든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상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금 말씀을 아끼셨었잖아요. 네. 그동안의 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제 벌써도 기사가 나오고 있겠지만 어쨌든 대처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아쉽게 하고 부상은 떨쳐내서 결과로 증명했는데 이 무릎 때문에 다른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그래도 살아나준 덕분에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무릎아. 예, 강성수 부회장. 네. 고맙다 무릎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할 뛰는 영상을 보더라도 무릎을 부여잡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아파서 해외에서 귀국하고 싶다. 내 돈으로라도 귀국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좀 안 들어줘서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협회 쪽은 또 그거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여러 그 운동 선수들, 전 국가대표팀 뭐 선수들의 여러 가지 증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증언을 좀 다 들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체육이라는 이 분야가 조금 과거의 오래된 관습과 시스템이 지금도 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 MZ 세대 선수들에게 맞게 조금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아직까지 규정은 그대로이고 사람만 바뀌니까 이게 서로 간의 세대 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불합리한 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원을 갔는데 국가대표팀에서 보낸 병원에서는 이 4주 정도 재활하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계속 아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또 다른 병원 가니까 거기서는 상태가 심각했다고 해요. 그러면 답답한 게 아니 대표팀에서 뭐 한두 군데 말고 뭐 3군데 정도 이렇게 여러 군데 병원을 가서 확인을 했으면 조금 더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오래된 관행과 어떤 바뀐 세대와 시대의 문화에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뭐 협회 측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지명한 한의사를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파리로까지 데려와서 할 정도로 부상 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지금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어쨌든 대한체육회 등등의 검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안지훈 기자, 근데 배드민턴협회 내부에 치과 의사 3명, 트레이너 4명으로 구성된 의무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 3명은 뭡니까? 사실 치과 의사 3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거 분명히 의료진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무릎 부상이죠. 과연 이 무릎 부상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진료도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일단 의무위원까지 갖춘 자체가 20% 되지도 않는 이유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협회 재량에 맞춰서 의무위 설치 그리고 의무위원 구성을 해도 그만 또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저런 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선수에 맞는 정말로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아니라면 과연 선수가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안세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이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리를 받거나 또 치료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협회 차원에서는 1,0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전담 한의원 살에 붙였다라고 하면은 분명 이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협회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보면 너무 안세영 선수 얘기가 맞는 쪽으로 두둔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협회에서도 안세영 선수가 내놓는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모든 걸 조목조목 반박은 하되 객관적인 근거가 전부 다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 안세영 선수가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는 추가적인 반박문도 들어본 후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 아직은 이제 올림픽이 일요일 날 폐막,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날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여러 논란이 잠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선수들이 금메달을 또 따야 되니까요. 메달을 또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협회의 여러 가지 아니란 생각, 또 지나치게 또 과도하게 또 선수를 공격하진 않더라도 과도하게 또 반응했던 부분들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선수, 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 주위에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정말 감독 코치들도 대표팀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한 거고, 그리고 또 밑에 후보 선수들이 그만큼 파트너를 해줬단 말이에요. 개인 단식을 나간다고 그래서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수영처럼 혼자 무엇을 연습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에 전담팀이 다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운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방수현 전 금메달리스트는 벌써 이 당시 금메달 땄을 때도 24살, 지금 안세영 선수 22살이니까 비슷한 연배에 네. 금메달을 땄었는데 어떠세요? 안세영 선수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협회 측에서 배려한 걸로 알고 있다. 협회가 안세영을 얼마나 특별적으로 관리했는지 아마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수현 선수는 협회 편인가? 라는 또 얘기가 있더군요. 일단 방수현 전 선수 지금 해설위원이죠. 저 처음에 금메달을 딴 직후에 방수현 위원 이후로 처음으로 여성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께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안세영 선수가 이런 불만 섞인 얘기들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방수현 위원이 분명히 안세영 선수를 위한 특별한 여러 조치들과 케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방 위원은 협회 측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건가라는 또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세영 선수가 옳은데 왜 방 위원은 저렇게 안세영 선수를 두둔하지 않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누구의 말도 무조건 한쪽이 맞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방전 선수도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당시 청와대 식사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게 필요하냐고 했을 때 배드민턴 전용 부장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축을 지시를 해서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방식의 차이 있겠지만은 방수현 전 선수 역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는 한국 배드민턴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안세영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몇몇 상황들은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탄다든지 여러 관리 측면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세영 선수도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드민턴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나가기 위해서 안세영 선수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잡고, 하지만 아닌 거는 반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는 안세영 선수도 충분히 케어를 받아왔다. 이게 드러날 거라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방수현 해설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동료들도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아니라 귀국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런 식의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조금 전에 안지영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전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1996년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때 이제 방수현 선수, 저 때는 참 뭐랄까 젊고 24살이었죠. 네네, 그랬네요. 그 돌아가신 YS 대통령이 금메달 땄으니까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 불렀겠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게 있었느냐. 그런데 배드민턴 관련해가지고 벌써 저게 몇 년 전입니까? 한 20년쯤 됐잖아요. 2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30년 되네. 96년이니까요. 그러네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배드민턴 그 전용 경기장도 없었대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그러냐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그 위원장이 김은용 그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IOC 위원하면 또 우리 김은용 위원장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가 됐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안세영 씨는 불만이 많아요. 누구에 대해서? 협회에 대해서. 왜 불만이 많습니까? 다른 협회랑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협회랑 비교합니까? 양궁협회랑.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협회는 나름대로 협회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한데,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성의한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협회 회장이 누굽니까? 양궁협회는 현대차 회장이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지금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은 누군지 봤더니 무슨 이름 없는 그냥 조그마한 엔지니어링의 소장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 대표인데 네네. 어쨌든 그래도 뭐 회사를 일구면서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지원하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세영 선수는 그렇게 양궁협회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세계적인 스타인데 그러면서 협회하고 불신을 갖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그 안진영 기자님은 무슨 규정 개정된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규정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거든요. 7조의 국가대표 훈련 제외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협회나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런 규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안세영 그 선수는 나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규정이 안세영한테 적용됐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정들을 배드민턴 협회에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방수현 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다음에 뭐 이거 안세영 선수가 그 금메달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기쁨 준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은 시기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선수들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른 배드민턴 해가지고 은메달 따고 이렇게 열심히 한 선수들한테 그런 피해를 입힌 게 이게 현명한 것이었나. 제가 봤을 때 대한배드민턴협회는요. 안세영 선수가 요구한 걸 들어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때 YS 만난 것처럼 안세영 선수가 대통령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그 배드민턴협회가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일을 문제를 너무 키운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자 정혁진 변호사님 좀 아쉬움을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갈등이 표출되자 중국에서는 아니 우리 선수를 가지고요. 자 아직 22세인 만큼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것 또한 선택지다. 대한민국에 남는다면 앞으로 경기 외적인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중국 포털 사이트에 나왔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아니 남의 나라 선수를 왜 물론 뭐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 앞으로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럼 귀화 가능성을 전제한 건가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박태환 선수도 뭐 상시적으로 국가대표팀과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개인 전담팀을 꾸려서 훈련을 받다가 나중에 국가대표로 합류를 하고 뭐 김연아 선수도 유사하게 훈련을 받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더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강국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에 선수를 육성하기에는 시간과 뭐 자금 같은 것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장 취하기 쉬운 그런 이득으로 안세영 선수를 이렇게 공략하는 거 그렇지만 지금 한국의 복잡한 이런 갈등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예의 있는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세영 선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22살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창창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배드민턴 협회 위에 있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걸까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안세영 선수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안세영 선수 본인하고는 아직 소통을 안 해보셨어요? 말을 안 합니다. 선수촌에서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도 바로 접촉을 했고 우리 장재근 선수촌장도 찾아갔고 그 얘기는 아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안세영 선수한테 더 밀착 지원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한쪽에만 지원을 하면은 그 많은 다른 선수는 또 오히려 차별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좀 논란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서툰 발언. 우리는 이제 안세영 선수의 발언을 작심 발언이라고 했는데 서툰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잘 지원했다. 그러면서 뭐 협찬에 관련해서 이제 용품을 강요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다른 선수들 불만 없었는데 왜 안세영 선수만 저러느냐? 자, 개인으로 출전할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 협회장의 이 발언.
일정 부분은 동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단 트레이너 재계약입니다. 제가 최초에 안세영 선수의 얘기를 들었을 때 트레이너를 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약을 애초부터 했었어야지 왜 올림픽 전까지 했을까? 이건 좀 협회 미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안세영 선수의 트레이너가 아니라 올 초부터 트레이닝을 도와주다가 둘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이분을 올림픽까지 2달 동안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너 분께서는 한 달, 2달 연장이 아니라 연계약, 뭐 1년 계약 이런 걸 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협회에서도 사실 뭐 바로바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발에 대한 강요. 저 아는 운동 선수가 이제 골프 선수인데 협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팀에서. 근데 그게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아, 본인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는 그 자기만의 방법으로 원래 본인이 쓰던 거에다가 그 마크만 그 협찬사에 마크만 붙여서 썼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이 협찬사와 관련된 용품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저도 평론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세영 선수가 많이 억울하겠구나라고 생각도 했는데 점점 들어보니까 이거는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올림픽이 끝나고 와서 좀 여러 가지 체계적인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지영 기자, 말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이 서툰 발언 이 부분에 안세영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협회랑 안세영 선수가 뭔가 대립한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이제 대한체육회에 조금 더 바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다음 판단을 합시다 정도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이기흥 회장의 발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안세영 선수는 서툴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굉장히 밀착 지원을 받아왔고 오히려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협회 측이 충분히 해왔는데 안세영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읽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차원에서 어떠한 이런 협회를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서는 조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또 의문을 갖는 오히려 선수보다는 협회 측에 더 이렇게 동화된 그런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누가 하고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문제가 드러나면요 감사로 전환을 해서 모든 사안을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제가 볼 땐 체육회에서는 정말 중립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무엇보다 안세영 선수가 본인의 발언 이후에 반박이 나왔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올림픽이 끝난 후에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에 추가적인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후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참 금메달로 흥분되고 들떠야 되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이 선수보다 더 유명해진 코치가 있습니다. 태권도 코치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14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오늘 내일 중으로 나올 것 같죠? 자, 먼저 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 이하에 출전한 서건우 선수가 아쉽게 동메달 결정전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면에 보셨던 오혜리 코치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가 전화로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가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해서 우선은 주심한테 달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은 끝나버리는 거니까 하는 게 맞았던 것 같고 또 정중하게 사과할 부분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오 코치 굉장히 얼굴이 막 화나 있었는데 저 상황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네, 남자 80kg급 이 16강 경기입니다. 2라운드 종료 직전에 서건우 선수가 극적인 뒤차기에 성공을 했는데 이때 결과가 16대 16이었던 거죠. 심판은 이 상대 선수의 승리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1라운드를 이미 내줬기 때문에 이대로 경기가 끝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2대 0으로 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오 코치가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칙상
회전차기로 딴 점수, 감점, 유효 타격 순으로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차기 큰 기술로 점수를 딴 거를 우선한다. 동점일 경우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건훈 선수가 이기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칠레 선수가 없었다고 했던 건 바로 잡히고 서건훈 선수가 이긴 게 됐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해서 8강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절차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오코치가 사실상 심판에게 직접적으로 항의는 안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본인은 뛰어 올라갔다는 거죠. 본인의 얘기는 그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빨리빨리 바로잡지 않고 이대로 전부 다 해산이 되면은 바로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절박하다는 거였는데 하지만 절차를 어긴 거였기 때문에 오코치는 분명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선수 보호할 방법 뭐든지 해야 뭐 내가 경고받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 선수가 8강에 진출할 수 있도록 큰 일을 해냈고 본인은 이 잘못된 거에서 경고를 받고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예, 자 오에리 코치 과연 누군가 싶었더니 역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당시에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화면 보시죠. 제 손에 있네요. 금메달이. 모르겠어요. 실감이라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막 많이 응원해주고 그리고 저도 또 재밌게 경기 뛰었고 온전하게 좀 즐겼던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힘든 날도 있었는데 그런 날보다는 돌아보면은 나 준비 잘했구나 이런 생각? 저렇게 금메달을 땄고 코치까지 하고 있는데 선수 시절에는 만년 2인자로 불렸다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춘천시청 소속 선수였는데요. 같은 체급에 워낙에 압도적인 황경선 선수가 네, 이름 들어보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항상 2인자 내지는 훈련 파트너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요. 황경선 선수에게 져서 지금 오헤리 코치 2위에 머물렀고요.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같이 함께 하긴 했는데 이것이 본인이 선수로서가 아니라 이제 훈련 파트너로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그 4년 뒤에 런던 올림픽을 준비했을지 좀 가늠도 되는데 정작 또 런던 올림픽 때도요. 부상을 당해서 낙마를 하게 됩니다. 출전 기회조차 이제 갖지를 못했던 건데 그러다가 간절한 꿈이 비교적 세 번째 기회인 이런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성취가 돼서 이렇게 7.8개의 모습을 보여준 그 오코치의 전 모습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선수로서도 금메달을 땄고요. 이제 제자가 메달을 좀 땄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하니까 이 제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참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여러 가지 종목에서 여러 메달을 따면서 이 스포츠맨십의 품격, 또 배려 이런 흐뭇한 그림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상대방 또 일으켜주시는 그런 젠틀한 모습 보고 또 멋있다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어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리고 펜싱 선수는 다 그렇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내가 이 경기에서 후회가 없다. 남은 경기도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평소 국제대회 나가서 몇 번 그러니까 뭐 대화도 해보고 했던 선수라서 서로 축하해주고 그 선수가 부축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예, 펜싱의 오상욱 선수는 넘어진 상대방 선수를 저렇게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공격하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너남이다라는 금빛 매너라는 칭찬을 받았고요. 또 삐아기 신유빈 선수는 나이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졌고 그래서 저 동메달을 딴 일본 선수에게 다가가서 언니한테 다가가서 언니를 저렇게 포옹을 해줍니다. 내가 부족했지만 언니 잘했어.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도조차 굉장히 훌륭한 선수다, 인성이 된 선수다라고 삐아기 신유빈 선수를 굉장히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또 태권도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발차기를 했는데 넘어진 선수에게 발차기를 왜 했느냐, 매너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렇게 부상 선수를 시상대까지 올라가서 부축을 해주고 또 같이 칭찬을 해주고 또 다독여주고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선수들 전부 다 아주 매너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젊은 선수들이 실력도 좋은데 인성까지 겸비했구나라는 그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지용 기자님, 중국에서 우리 신유빈 선수가 탁구를 그때 4강전을 할 때 눈에다 뭘 쐈어요? 네, 그때 자꾸 관중 속에서 플래시가 켜지는 거죠. 예. 사실 뭐 서브를 넣을 때나 혹은 이제 상대방이 주는 공을 리시브로 받아 넘길 때 그 순간에 플래시가 켜지면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결국 심판진이 장내 방송을 통해서 노 플래시, 플래시를 꺼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피해가 단순히 그때만 있었다면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중국 관중들의 이제 플래시가 의도적이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의 이 상대편 선수들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네네. 나라하고도 경기할 때도 그랬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관중들이 너무 비매너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건 사실 탁구뿐만 아니라 저 양궁할 때도 중국 선수가 붙으면 유독 소음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들은 적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너 경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도 매너를 지켜야지만 이걸 바라보는 이 관중들 역시 정확한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임종훈 선수 같은 경우도 탁구 경기를 하다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앞서 열렸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여자 단식 4강입니다. 그때 이 신유빈 선수가 플래시의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항의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중국 쪽에서도 조금 더 이런 매너 경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었던 안세영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귀화를 하라는 식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런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서 이거 자체 스포츠 올림픽 정신을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중들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뿌듯합니다. 자, 파리올림픽 벌써 금메달 13개 땄습니다. 한 개만 더 따면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 두 명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점점점 더 노력해서 금메달 딸 수 있도록 더 역사적인 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4명이 다 충분히 메달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하고 첫 단추인 펜싱 종목에서 어떻게 풀어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혁 선수. 자,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펜싱, 사격,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에서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땄고요. 태권도의 이다빈 선수, 근대오종의 전웅태 선수,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이 3명이 모두 금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역도의 박혜정 선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따면 4개. 마라톤은 없을까요? 되면 좋겠는데 하여튼 좀 많은 메달을 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꼭 한 명의 금메달이 나와서 우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도요. 사실 우리 이번에 참 아까 정혁진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업인들도 참 큰 역할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참 물건 하나 더 파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우리 또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정의선 회장은 참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기대는 했겠지만 현실화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올림픽이 당연히 스포츠 경쟁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올림픽이 비즈니스 경쟁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 지원했으면 숟가락 하나 얹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궁협회는 지원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간섭은 안 한다. 이 원칙을 고수했으니까 양궁이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훌륭한 업적을 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근 영화 제작자로 나선 가수 김은국 씨,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유경수 여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8.15 광복절에 개봉한다고 하죠. 유경수 여사가 서거한 지 벌써 50년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저희 영화가 예고편이 있습니다. 잠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식민지 청년의 분노를 안고 군인의 길을 택해 고향을 떠났던 박정희는 그 길을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예, 서정욱 변호사 나왔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목련이 필 때면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배우 고두심 씨인데 제주도가 고향이라고 하잖아요. 고두심 씨가 이 유경수 여사 이 다큐멘터리의 나레이션을 맡았다고요? 먼저 이제 그 목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 보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목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경수 여사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이제 목련이고요. 이번에 고두심 씨가 맡은 거는 한마디로 이제 그 존경. 유경수 여사를 너무나 이제 존경하기 때문에 맡은 거지 정치를 하겠다거나 정치적인 이제 그 의도는 전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맡은 걸로 보입니다. 예, 김웅 씨는 고두심 씨가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유경수 여사를 존경해서 참여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레이션 고두심 씨의 목소리가 영화에서 아마 들리면 여러분들도 낯익은 목소리에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 사실 고두심 씨 하면 제주도가 고향이고 또 워낙 단아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해왔고 얼굴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 쪽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1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정치권에서 러브콜 받았지만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거절했다. TV에서 얼굴 비치고 인기 얻었다고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정치를 공부한 사람들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도 배우로서 천상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사실 영부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유경수 여사일 정도로 과거 유경수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죠. 저희가 사실 여기 보면 과거에 실제 또 고두심 씨가 1995년 드라마에서 유경수 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연출자가 외모가 비슷해서 이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해서 캐스팅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엔 목소리로 참여를 합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가셔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신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시사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자, 유경수 여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과거에 항상 청와대 안에 야당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내놨었는데 유 여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월남 파병 때 같을 적에는 한 일주일을 두고 그분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막상 결정을 내리실 단계에 있어서는 내 값을 아마 하루 저녁에 비우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또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은 역시 이분 혼자시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볼 적에 처음 옆에서 무척 안타깝기도 할 뿐더러 그분도 더 참 외로우신 것 같은 또 이렇게 보일 적에도 있어요. 예, 과거에 이 부속실에서 유경수 여사를 모셨던 김두영 전 비서관이 이 특활비 장부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특활비 일부를 부인한테 줬나 봐요. 그 지출 내역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네, 그거를 일일이 다 적어놓은 게 이제서야 50년 지난 후에야 그 오픈이 됐는데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짜장면 값이 100원이었대요. 지금의 한 70배 정도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7,000원, 뭐 8,000원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옷값 비용이 적혀 있어가지고 옷값 비용이야? 그러면 영부인이 옷 한 벌 입으셨나? 그런데 비용이 얼마였냐면 7,000원이었어요. 여기에다가 뭐 70배를 갖다 곱하면 한 50만 원 돈 정도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 돈인데 그런데 그 돈도 그 영부인이 자신의 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때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옷감으로 그 아주머니가 옷도 없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거 받은 내 돈 중에서 7,000원을 아주머니 옷값으로 저거네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겁니다.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대통령 13분 계셨고요. 영부인은 12분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영부인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중에 최연소 영부인이 누구였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그 유경수 여사였어요. 왜냐하면 유경수 여사가 영부인 되셨을 때가
30대였다고요. 그래요. 유경수 여사가 25년생인데 74년에 돌아가셔서 5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유경수 여사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다 그럼 누구 떠오릅니까? 유경수 여사 떠올리잖아요. 예. 그게 다 저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여기 보면 뭐 주방 아주머니 옷 지어줬을 것을 지시했다. 이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학생 의료봉사에 8만 원, 당시 한 20만 원 정도를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나 봐요. 어린이회관 우동감 1,140원. 이게 다 깨알로 뭐 그 당시에 뭐 타자 타이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적힌 그 글귀들을 보면요,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작은 곳까지 마음을 많이 썼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활동비 중 20만 원, 이게 20만 원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37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유경수 여사가 비교적 이제 공적 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통령실로 직접 손글씨를 써서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좀 도와달라. 손길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러면 여러 이런 요구들 중에 좀 선별을 해서 이런 아이들, 학생들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본인에게 할당이 된 특활비를 이런 비서진을 통해 가지고 배분이 되도록 했고 그 내역을 상세하게 남기는 또 섬세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예, 관련된 이런 옛날 자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아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전도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복권을 놓고 여당에서 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부터 이 사면과 관련된 여러 얘기를 내놓곤 했었는데 저희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그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다.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복권은 그 법률적 행위는 맞아요. 법적 효과 생기니까. 다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이런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검토해 봐야 돼요. 법적으로는 저도 뭐 사면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이미 사면을 해줬잖아요. 네, 복권도 말이 안 되죠. 법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 국기를 물란한 엄청난 선거 범죄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반성을 전혀 안 하고 마치 이게 무죄인 것처럼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 복권의 요건에도 안 맞아요. 법적으로는. 다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 고려를 할 겁니다. 명분은 국민 통합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민 통합보다는 아마 그 이재명 일극 체제를 좀 이게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을 분열시키는 이런 게 의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그 대통령이 아마 생각은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리는 분열 이게 방점이 찍혔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는요. 그게 아니고 잘못하면 친문을 키워줘 가지고 오히려 조국당처럼 오히려 외연을 확정시켜 준다. 정치적으로도 덕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또 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텐데 지금 양론이 엄청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회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어쨌든 요건의 인사들을 사면복권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 야당의 인사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거물급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를 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야권의 분열을 좀 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동훈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요건이 분열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김경수 전 지사 를 사면했거든요. 그러면 사면은 괜찮은 거고 복권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경찰의 댓글 운영 의혹으로 유죄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면 복권돼서 총선에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런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 연이어 들어보시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 정 변호사님. 사실 뭐 가석방 불원서를 내고 뭐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뭐 등등의 이런 얘기를 이제 과거에 하면서 이 보수층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잠시 논란이 됐었던 양정철 뭐 총리 비서실장, 그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그 여권의 분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정치공학까지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냥 법리적으로만 보면 제가 항소심 판결 찾아봤거든요.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뭐 구구절절 이야기 없어서 항소심 그 판결까지 찾아봤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일갈했느냐. 현대 사회는 온라인상의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댓글 조작한 거는 김경수가 한 댓글 조작 행위는 사회 전체의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여론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위법성의 정도가 더 큰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그 당시 김경수 그 위치가 뭐였습니까? 지위가 뭐였습니까? 국회의원이었다고요. 현직 국회의원이 저런 중대하고 위법한 행위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행 기간도 길고요. 댓글이 거의 뭐 수천만 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면하고 복권한다. 그다음에 그 사면법에 보면요. 복권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느냐면은 그 본인의 태도, 그다음에 이제 현재와 장래 생계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정황들 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경수는 그 가석방 되기도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면된 다음에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그다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한 적 있습니까? 이번에 복권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는가? 더군다나 조금 전에 강성필 그 위원장 이야기했지만 2022년 12월에 그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물며 이번에 복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에 대한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는 7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북한에 큰 비 피해가 있었는데 북한 수재민을 만나서 한국에 있는 쓰레기들이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얘기했다고 노동신문이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악랄한 모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셨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보니까 오늘 이제 수해 지역에 또 갔나 봐요. 2번째 방문했는데 보니까 뭐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뭐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서 뭐 물건 식량을 풀어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다른 나라 신경 끄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뭐 쓰레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마 제가 쓰레기란 말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예. 이게 이제 지도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수해를 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해가 나면 바로 수해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그들이 수해가 복구될 때까지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또 물자들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본인이 부서진 집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복구해 주는 것이 정부의 실력이고 그 지도자의 어떤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본인이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예.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보급품이 왔을 때 북한 만약에 주민들이 야 한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좋은 물건들 좋은 거 먹고 사는구나라고 혹시라도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게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의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저 김정은의 말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규탄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장윤 변호사님. 네. 보통 저도 뭐 과거에 외교안보 국제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열차를 타고 와서 저 앞에서 저렇게 주민들과 만나는데 보통 조선중앙 TV에 나오는 영상들이 깨끗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흐릿해요. 금방 찍어서 금세 지금 보도를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만큼 북한이 어떤 재난재 피해가 심각해서 민심이 안 좋다는 거를 반영하고 그걸 내가 다독이고 있다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 생각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1,000명, 1,500명 이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한다라고 사실 과도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해 피해가 사실상 큰 걸로 보이고요. 이 크게 난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게 제대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다스리기 위한 의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민들을 15,000명 평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교육하고 다 정부에서 보살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무리한 대책이라고 보이지기도 하죠. 15,000명 어떻게 데리고 와서 평양에서 먹이고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뭐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는지부터 상당한 의문인데 이렇게 무리수 대책을 내놓는 것부터가 이 수해 지역에서의 어떤 민심 위반이 상당히 격하구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이자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사실 북한의 뭐 수해도 수해지만 북한의 지금 4대 세습과 관련해서 과연 10살, 11살 되는 딸에게 이 권력을 물려주는 이 행태가 과연 국민들의 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조금 얼마 전에 화면에서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생이 어떻게 보면 조카인데 고모가 조카한테 이게 허리를 숙여서 안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화제돼서 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그 유례가 없죠. 4대 세습은요. 아마 근데 전 우리 지구상에 유례가 없을 겁니다. 거의 뭐 저는 중세 봉건 사인데 제가 보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4대 세습이. 특히 근데 여성으로 세습은요. 우리나라 지금 신라 시대 선덕, 진덕, 진성 3명 빼고는 없어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만큼 이게 봉건제인데 과연 이 김주의 딸한테 그 세습이 쉽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해를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 체제 내부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외부에 가상적을 만들어요. 그게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워낙 수해 피해나 민심 위반이 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 지원 안 받겠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체제 단속이에요. 지원 받는 순간이 많은 게 좋은 물건들이 좋은 물건 들어오면 그럼요. 잘 산다 이렇게 보일까 봐. 바로 이제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까지 거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도적인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민심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8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클럽에서 3천만 원 썼다라고 한 클럽 관계자가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자기 개발과 자기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손흥민 선수! 바로 뒤에요! 찍어! 이야! 우와! 이야, 겁나 빨라! 와, 인간인가? 제가 뭐 운동을 하러 간 거지 뭐 상대팀도 계시니까 또 훈련하는데 좀 방해된 것 같아서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했고 또 근데 결국에는 제가 훈련을 해야 또 팀에 가서 또
뭐 좋은 몸 상태로 또 한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저렇게 귀국해서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조기 축구에도 나갈 정도의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3천만 원을 결제했는데 이렇게 소문을 낸 사람이 입건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 강남의 유명 클럽의 이 영업 직원들이었는데요. 좀 악의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실제로 본인들은 이게 손흥민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김흥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지난 3일에 한국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당일에 강남의 모 클럽에서 손흥민 선수가 민행 선수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술값 3천만 원을 결제하고 갔다. 대단히 그럴싸하게 올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거 클럽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측이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고 또 하나는 소속사의 업무를 위계로서 거짓말로서 이제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이 클럽의 영업 직원들이 이번에 무더기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예, 정 변호사 저는 궁금한 게요. 보통 어디 클럽 이런 데 가면 손흥민 이렇게 명패 붙이고 뭐 김연아 이렇게 붙이고 막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건 괜찮아요? 저는 김연아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박찬호는 봤어도. 그건 괜찮아요. 뭐 그런 거야 그냥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마치 손흥민 선수가 무슨 클럽이나 술집에 가가지고 수천만 원 상당을 썼다 이런 이거는 명예훼손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까지 되는 거니까 이건 어느 정도 보면은 그 선을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토요일 뉴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